미국은 달러를 무기화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저장할까? 중앙은행들은 금이다.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금 시세의 경우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장기 시계열을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사이클과 투자 흐름을 연구하는 샌드폭스 유튜브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슈퍼사이클 3.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류는 5천년 동안 금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재 또 다시 금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시작해서 금 슈퍼사이클 3.0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최근에 금 시세 상승 흐름이 되게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 금 가격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금 가격이 지난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락기와 이 침체기를 거쳐서 회복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세 사이클이 발생된 건 2012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나타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해당 기간부터 굉장히 긴 흐름의 사이클 내에서 약 7년의 강세 파동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2012년도 10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해야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승은요, 글로벌 피벗, 전환 기대감이 맞물려서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글로벌 광의 통화량 자체가 약 한 4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가 치솟는 일들이 발생되었고요. 이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보면 사실 금은 이자가 없는 가치 저장에 대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과의 경쟁 구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상단이 5.5까지 올라가자 이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했고, 그래서 금의 시세가 당시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벗 전환 기대감, 즉 금리를 이제 낮추고 통화를 다시 풀어내는 이런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맞물려서 서서히 회복 사이클이 발생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우려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중동에 대한 전쟁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흐름 속에서도 러시아의 자금 동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서방 국가들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달러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가요,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브릭스 진영으로 하여금 탈달러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으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비축해 놓는데, 이제 내 자금이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국가들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금이 가버리게 된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저장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 중앙은행들은 금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연간의 중앙은행 수요량이 약 한 2배 이상 상승했던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약 300톤에서 600톤 가까이 중앙은행의 연간 수요가 약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다면 본격적으로 수요가 들어왔던 건 2022년도 부터 연간 약 1000톤가량의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금으로 불리다 보니까 금의 회복도 서서히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강세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술적 분석의 커브 앤 핸들 패턴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해당 커브 앤 핸들 패턴은 장기간 약 20년 가까이 형성된 패턴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확률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나 해당 패턴에서 수요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전
변동성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점 돌파 기점으로는요, 이 아래 레인지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커맨드 패턴이 발생되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패턴이 돌파 흐름이 나타난 순간부터 거래량이 막대하게 실렸기 때문에요, 쉽사리 일단은 내려갈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왔던 지점이 바로 지난해 2024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금에 대한 구매력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 금가격이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던 효과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 달부터 유로존을 하여금 금리 인하 조치를 먼저 단행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맞물려서 실제로 100bp, 그러니까 1%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상승 이유인데요, 올해 들어서부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관세 전쟁이 발효가 되면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관세 전쟁을 발효가 됨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뺏기는, 자, 이런 효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다시 사줘야 되나?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친미 국가들인 유로존 국가들조차도 미국에 되게 강력히 반발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펼쳐지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교육을 하던 국가들도 돌아서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자, 반대로 브릭스 국가와 아세안 국가들, 자, 이런 연합체들은 달러화를 더욱더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상승세가, 그래서인지 대체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년간 많은 상승세를 그려왔고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구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올해 상승 후에 금값의 낙폭세가 나타났었어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금값은 올해 단 한 차례의 급락세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시세 등락폭이 굉장히 커졌었죠. 자,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프리미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KLX 시장에 금 수요가 막대하게 몰려들었고, 국내 금 잔량보다 수요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현상이 높게 껴있었던 것이죠. 매도자는 미래에 올라갈 기대에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고, 구매자는 잠재적으로 폭증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대감까지 반영되어 갖고 우리나라의 시세가 약 30%의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어요. 언론이나 군중 심리의 선전 선동 효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풀리고 순환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미국 시세, 그러니까 우리는 금가격을 볼 때 이 미국 시세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금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건 이 미국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수입량도 변목 형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꼈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원래대로 시세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에요. 달러 환율의 조정 흐름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미국 달러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펼치자 어제 미국으로 하여금 반발되는 이런 국가들이 달러화를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 자금들이 이탈되는, 자, 이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이 조정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금 시세가 조정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연준의 양대 책무 불안정이 달러화 신뢰 문제로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물가와
그리고 고용 간의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해당 이 두 가지가 지난해부터 흔들리게 되면서 이 물가도 불안정하고 이 고용 시장도 불안정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소비자 심리는 악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하기 위해서 비용을 인상하다 보니까 물가 압력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화 자체의 신뢰가 금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원래 연준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이런 구두 개입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되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는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고요. 그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한 해에 1조 달러거든요. 와,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라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왜냐면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이제 1조 달러.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안 되는 그러한 비용을 한 해 미국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게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낮아질 수 있다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부채가 높더라도 이걸 상쇄시켜줄 만큼의 성장이 견인된다면 결국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문제가 성장도 굉장히 정체가 되고 가파르게 위아래로 GDP의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감세한 조치로 인해서 향후에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씩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등장한 게 이제 미국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미국이 빌려왔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채부터 기간이 긴 장기채까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이자 비용을 같이 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단기물 같은 경우 올해도 만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하나로 했을 때 약 9천조 가량의 돈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 대한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요. 다시 재발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발생되었고요. 반면에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조금 어렵죠?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채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만기에 도래하니까 설마 이거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겠어? 이런 의심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 우리가 30년물을 우리가 샀다라고 합시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의 채권을 살 경우에는 그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인식했던 채권에 균열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많은 국가들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지난해부터 생각보다 많은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도 이제 장기적으로의 금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의 조정 영향에 의해서 현재 국내 금의 시세가 소폭 조정을 받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유는요. 미국 고우 밸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미국 자금의 이탈 현상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세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유도요. 미국 달러화 자산들이 매각이 되고 다른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그리고 많은 국가들로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 속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거고 이로 인해서 금의 가격도 우리가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 현재 나타나는 것은 부채 문제고요. 이렇게 신용과 부채 문제로 인해서 한번 위기 현상이 올 가능성 이런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달러 스마일이라고 해갖고 달러 강세가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변동되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금 투자할 때는 이렇게 환율의 영향력까지 같이 국내 금시대에 반영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선은 최근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한돈에 약 65만 원까지의 금시세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러한 그 비이성적인 수요가 맞물렸던 이런 구간까지는 당장 회복은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 금의 시세 같은 경우는 국내 요인보다 이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적인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달러 표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의 시세는 대부분 ETF나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 이 선물 시세 기반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세도 해외 LBMA 인증을 받은 스위스, 호주, 미국 등 정제소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미국 달러 표기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해외 시세가 중요하고 해외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 시세의 경우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길게 나열해서 올해 시세를 봤을 때 거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몇 번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연방 법원의 상호 관세가 철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명확한 환경 속에 있는데요. 자, 이건 아무래도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잠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논외로 보고 최근에 유럽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자, 이런 게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인지 금에 대한 선호심리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 장기화되고 피로가 누적될수록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자산들로 대형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최근 몇 거래일간 보면은 금과 그리고 은의 시세가 서서히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시세가 그래도 한돈에 한 60만 원 선까지 회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 프리미엄을 꼈던 65만 원까지 당장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현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불확실성 자금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금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리스크 오프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장기 시계열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약 한 5년 가까이 시세가 분출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당장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겠다? 저는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통상 부채 사이클 주기 막판에 일어나는 게 금의 시세적인 첫 강세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채권 시장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정받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은 은행들의 손실을 자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더 어려운 환경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신용과 부채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은행들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되고요. 자, 아마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채에 대한 문제 시즌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장기적으로 금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금의 강세 사이클 과거 역사를 보면은 1차 상승기와 그리고 2차 상승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1971년도 금태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1차 상승기가 끝나고 약 2년간의 조정이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세 시즌에서는 1차 상승기가 끝나고 약 1년 가까운 조정기가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면은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진입이 이제
시작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시계열을 추종해야 되고, 스태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경로 속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강하게 시장에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된다는 건 시장의 자금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짐을 의미해요. 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금이 조정을 받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 그리고 엔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시세적으로 일시적인 조정과 횡보 기간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용 문제로 인한 시장 자금 긴축이 발생될 요인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같이 대비하면서 더 장기 시기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거 이 스태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의 시세가 1971년도 닉슨 쇼크, 그 전에 금은 1트리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풀려나고 나서 금의 시세는 1트리온스에 35달러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약 25배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의 상승률은 1944년도부터 1980년대까지 올라간 건데요. 해당 스태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이 묶였던 거를 제외했을 때 보게 된다면 약 한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스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 경기가 불황기에 돈이 늘어나니까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고 글로벌 통화가 불확실성화 가운데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로를 밟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태플레이션이 얼마나 강도로 올까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거 스태플레이션 시기보다는 현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스태플레이션에 대한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금에 대한 많은 구매력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강세 사이클이 발생되었던 2012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약 금의 강세가 4에서 5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1트리온스에 약 7,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기율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기술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촉매제로 존재하고요. 금의 시가총액이 확대함에 따라서 금의 시세 자체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복, 상승, 하락, 침체 4가지 구성 요인 중 상승 사이클 시기 바닥부터 약 4배에서 5배 시기가 나타나고, 미국 시세로는 7,500, 한돈에는 약 15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향후 금값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거,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전환 여부예요. 우선은 이 연준 의원들도 되게 모호한 스탠스를 현재 기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지 또는 소비에 대한 둔화세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늠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나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어떤 걸 포기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기가 냉각되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조치를 한다면 금액에는 굉장히 호재성을 다가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냉각되고 부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걸 먼저 터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성장을 견인시키겠다, 이런 선택지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면 사실 금의 시세가 더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의 좀 조정과 횡보는 발생되겠지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문제가 나타나고 단 이후에 아마 완화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강세가 더욱더 좋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여부라고 봅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미국의 문제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 측면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한 데이터고, 결국 이 데이터를 보는 연준의 정책적인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약간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요. 이게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유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금 1트리온스에 7,50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본다면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AI도 많이 출시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금액에 중요한 건 경제가 성장하냐, 후퇴하냐 이 요인이고요. 금은 경기 후퇴기에, 그러니까 많이 어려울 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울 때 보통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많이 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로봇이 성장하고 AI가 성장하고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아무래도 금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GDP 자체에 큰 지대한 영향을 당장 미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는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진짜 금이 있냐 아니면 없냐, 이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뜨거웠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8,133톤의 금을 보유 중에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한 25% 가까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금이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포트녹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약 한 4,000톤 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195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이 75%가 있었지만 이 계속해서 감소를 보였다는 거고요. 즉 우리가 금태한지 시기에 미국이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이걸 이제 의심했던 국가들이 금을 이제 교환해가는 35달러로 이제 교환을 해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2만 1,000톤 정도 되는 금이 점진적으로 지금의 이제 8,100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수치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던 게 약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에 제소된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진짜 금이 있는 게 맞냐? 자, 이러한 음모론이라고 하죠. 이런 의구심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었고 수십 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1년도 론폴 상원 의원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포트녹스 금 전수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또 좌절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독일 중앙은행도 자국 금의 일부를 미국에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주다가 봤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8,133톤 금이 많은데 왜 안 주냐, 이러한 의문들. 그리고 있으면 그냥 조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죠,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일단은 미국에 진짜 금이 없지 않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그럴 게, 이게 실제 진짜 있다라면은 상식적으로 금을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지닌 이 제로웨지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텅 비어있다, 아니면은 이 금은 있지만 실제 내부를 뜯어보니까 진짜 금이 아니라 텅스텐으로 채워진 가짜 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내 보수 정치인들이 공식 금 보유량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 연방 의회에 공론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론화되고 사람들에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갖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한번 조사해볼게, 이렇게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래서 올해 실제로 이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이 진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좀 낮추고 이거를 정치권 좀 가져오려고 하는
요인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같은 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문건 약 2만 개를 공개적으로 오픈했거든요. 이러한 행보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단지 미국 연준 너희는 금리 인하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압박하고 싶은데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한 게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실제 보유 여부와는 다르게 신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에 대한 진실이 계속해서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이 진짜 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비축해서 과거 금 태환제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만큼 아직까지 강해,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금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추진하는 여러 주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거에 대해서 몰수한 비트코인만 소유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 이제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이제 기술과 결합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금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뜬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 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별개로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개인들은 여전히 금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안정적인 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면서 이제 가치 저장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정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밀려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금은 금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러들은 뭔가 금에 대해서 경쟁 구도로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제 수요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 통화 대비 금의 지위와 비트코인 지위를 봐야 되지, 금이 뜨고 이제 비트코인이 떠서 이제 금이 물러나고 그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금이 올라간 시기와 비트코인이 올라간 시기는 조금 이러한 월간의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글로벌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 올라간 추세를 밟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뜰 만큼 현재 경기적으로 불확실성하다 라는 현상을 본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올라가는 현상들이 그럼 금이라고 더 못 올라갈까, 이러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치 불확실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 은, 비트코인 다 수혜를 본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이런 느낌이고요.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느낌인데, 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기도 한데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은은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상승 시기부터 이제 은이 올라가게 되는데 금보다 약 한 2.5배 가까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금은 안전 플러스 가치 저장,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 비트코인은 위험하면서 가치 저장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영원합니다. 이게 인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금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그냥 금이 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제재 이후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금 결제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브릭스 페이가 현재 지난해 나왔거든요. 여기에 금 결제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 결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테더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테더는 이제 기업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보증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그게 금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왜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불안정한데 근데 결제가 편하죠. 근데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중앙은행 하나가 아니라 브릭스 연합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에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금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 와, 이거는 엄청나게 미국을 몰아세울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장기화시키고 많은 국가들을 배척하고 할수록 뭉치는 국가들이 금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확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 브릭스 국가들은 국가 간의 통화 결제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들을 사용하면서 거래를 해요. 심지어 사우디까지 원유 결제에 유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금태한제 이후로 달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나 이제 산유국들에서 달러를 결제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국가 간 결제에서 만약에 금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거래의 불편함, 가장 중요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러한 브릭스 국가들, 탈달러화를 하는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런 국가들에게 무려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역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무역 장벽을 칠수록 다른 국가들은 또 이런 국가들끼리 뭉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가치지형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의 장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인 건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서 조정에 대한 변동폭이 그 다른 어떤 자산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낙폭은 엄청나게 크고 미래에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왜냐? 위기가 와서 금이 조정을 받는다? 환율이 올라가고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금값은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 마이너스 50% 떨어질 때요, 금 같은 경우 그런 극단적인 위기 현상이 나타나도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최고점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승차감이 너무 좋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투자하면서 매번 이 시세창 들여보고 매일 뉴스를 확인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내용들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셔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느린 자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선 방어책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 내에만 우리가 언제인지 알면은, 그러니까 상승기가 언제인지 알면은 충분히 느긋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금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자산별로 기간과 그리고 사이클적인 파동이 각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별로 움직이는 기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적기를 포착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거 진짜 강세 사이클이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투자자기도 했었고,
특히 이 커브핸드 패턴이 금액에는 20년 동안에 형성되었던 파동이었고요. 은행에는 50년 슈퍼 커브핸드 패턴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투자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같이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이런 기회들을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샌드폭스 채널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